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가사 문학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상춘곡은 강호가도를 드러내는 가사 문학의 가장 표본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 상춘곡이 1학년 때부터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어떤 학년이든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작품을 처음 보는 분은 어떻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의고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조금 오랫동안 하셨다면은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될 만큼 하셨다면은 상충곡은 언젠가 한 번쯤 만나봤어야 하는 작품이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안 만났다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공부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학년을 다 거리끼고 학년을 다 이제 관련 짓지 않고 나서도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곡. 여기서 분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부르는 거죠. 홍진에 묻혀 사는 여러분들,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물어보는 대상은 홍진에 묻혀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적화자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라라고 물어보고 있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배우고 있을 것이고요. 자부심이 드러나는 표현이다라고도 또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었는데 이 홍진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홍진은 단순하게 여기 이제 속세라고 나왔었지만은 항상 속세를 부정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말이죠. 속세를 부정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말로 홍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적하자가 세상을 홍진이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가사문학이든지 뭐 가사문학을 건너뛰고서라도 모든 서정문학은 시적화자의 정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시적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말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럴 때 홍진 같은 말을 찾았다면은 아 얘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시적화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시적화자가 만약에 세상, 속세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자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속세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작품의 맥락상 이렇게 양분을 하기에 좀 적절하지 못한 작품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작품들은 이런 조선시대의 세계관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양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읽어보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시적화자의 삶의 모습이 옛날에 사는 그 사람들의 풍류를 즐기는 삶 속에 삶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보라라는 얘기죠.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여기서 하다라는 거는 많다라는 의미죠.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 같은 사람이 참 많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것과 지락을 모르는 것인가. 여기서 락은 즐겁다라는 의미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왜 모르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좀 더 의역을 해볼게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살림에 묻혀 사는 살림에 묻혀 사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살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아무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적화자는 자기가 살림에 묻혀서 지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또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겠네요. 이해됐죠? 다음
수간 모옥을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울창한 가운데에 풍월 주인이 되었어라. 시적화자는 풍월 주인이 되었습니다. 알았죠?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나문단. 이제부터 본사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얘들아, 여기서 이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계절이 드러났죠? 대목에서도 이미 우리는 계절을 봤습니다. 상춘곡의 그 춘이 봄이잖아요. 상이라는 단어는 완상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완상은 즐기다라는 말이거든요. 또는 감상하다의 상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을 즐기는 노래,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태봄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새우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지금 이 푸른 것은 도화행화와 미안해요. 푸른 것은 여기 녹양방초죠. 그리고 도화행화는 피어 있고요. 그런 봄날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적화자는 이렇게 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 재단에 내었는가, 칼로 말아낸가, 칼로 마름질해 내었는가, 칼로 재단질해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야 진짜 그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옛날에 사람들도 다 이렇게 칼로 재단에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내었는가, 마치 조각 같고 그림 같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기묘한 솜씨가 물물마다 모든 사물들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는 야단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단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내 개워 이기지 못해서 소래마다 교태로다. 소리마다 교태로다. 지금 교태는 누가 부리고 있는 겁니까? 춘기를 못 내겨워하는 수풀에 우는 새가 교태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인화한 거네요. 그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다문단에 보면 무라일체온이 흥이라고 다르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수풀에 우는 새와 시적화자의 마음은 같죠? 화자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럼 무라일체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무라일체는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라일체는 아래 있으니까 감정이입이죠. 됐나요? 무라일체원이 모든 사물들과 내가 같은 마음이야. 좀 기업적으로는 숲풀에 우는 새와 나의 마음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물들, 자연 속의 모든 사물들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흥이 다르겠니? 내가 흥이 가득하다는 얘기겠죠. 시비에도 살인문에도 걸어 다녀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정자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거기에도 앉아보니 소요음영 슬슬 거닐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는 그런 여유롭고 한가한 그런 마음이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산일이 적적해요. 여기서 이제 조용하면서도 쓸쓸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적화자가 막 외롭냐? 사실 그런 정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구나라는 정서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아는 사람이 없이 사람이죠. 아는 이가 없이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자, 여기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아니면은 가르치는 강사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여기서는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라고 이어지는 라문단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다문단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시적화자는 이제 자연 속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혼자 즐길 수 없으니까 라문단에서 이제 산수구경 가자고 이봐 이웃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쌤 생각에는 조금 이제 깊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이제 출제 요소로 많이 삼는 경우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가 혼자 지내서 살짝
쓸쓸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만족감이 더 크구나. 주된 정서를 만족감이라고 보고 그 만족감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웃들을 부른 것이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거는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 불렀죠?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 그래서 이웃들을 데리고 산수 구경을 같이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욥기란 내일 하세. 여기서 답청과 욥기는 어떤 절기마다 하는 풍습 같은 것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산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욥기는 물놀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원래 목욕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산책은 오늘 하고 물놀이는 내일 하자. 오늘 놀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내일 놀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근데 이건 사실 바꿔도 되겠죠. 어차피 노는 거는 그 즐거움이 다 무한한 즐거움으로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제 놀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라고 이제 즐거워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 나무를 캐고 마조에 저녁에 조수하세, 낚시하세. 이런 얘기예요. 이웃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 괴어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그 두 건으로 받쳐서 놓고 이제 술을 걸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받쳐서 놓고 꽃나무 꽃이죠. 꽃나무는 꽃나무예요. 꽃나무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술을 놓고 술을 놓으면서 술을 세면서 먹으리라. 그래서 꽃잎파리 하나 술 한 잔, 뭐 아니면은 나뭇잎 하나 술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술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풍류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쉽고요. 화풍이 화사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녹수 물을 강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청향 향기로운 술의 그 냄새는 잔에 떨어지고 잔에 가득하고 낙홍 떨어지는 붉은 것인데 이거는 꽃잎이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3번 구절에 해당하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읽기 위해서 옆에 날개 부분을 봅시다. 청양은 단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죠. 여기를 좀 더 읽어볼게요. 목수를 건너온 봄바람이 술단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실 상풍곡이 중요한 부분이 이런 봄날의 풍경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적화자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출제 요소로 많이 삼습니다. 알았죠? 다시 마음은 단해 성향은 단해지고 공은 옷에 떨어진다. 준중이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다려 나에게 아뢰어라 시적화자에게 얘기해달래. 그러면 이제 술도 리필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소동아해다려 소동아이에게 주가 술 가게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보아 얼우는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러니까는 뭐 어르신이 직접 술을 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동 아이에게 술을 좀 대신 메어 달라라고 얘기하고 술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걸어다니면서 술 마실 수 있겠네요. 그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 완보는 아래 나와 있네요. 작은 소리로 읊으며 시를 읊으면서 천천히 거니는 그런 여유로움이죠. 하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밝은 모래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말은 좋다가 like의 의미가 아니에요. 깨끗하다의 의미예요. 여기서 명사 밝은 모래가 보이는 깨끗한 물에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이해됐죠? 그 시냇물이 굉장히 맑으면은 아래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겁니다. 명사가 보이는 그 깨끗한 물에 잔 씻어서 부어서 들고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구워보니 떠내려 오는 것이 도화이로다. 도화는 위에도 나왔었죠. 복숭아 꽃이에요. 네, 이 복숭아 꽃이 무릉의 상징이거든요. 무릉은 뭐니? 이상향이죠. 아마
글쎄요, 국어 공부를 꽤나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면은 이 복숭아꽃이 무릉이라는 공간이 왜 이상향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알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지금 하기에는 약간 좀 긴 것 같고, 도화이로다. 복숭아꽃이 이렇게 상류에서 계속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시적하자는, 아,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이 그곳인가 보다. 그것인가?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서 매라는 거는 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시작하자가 보고 있는 저 앞에 있는 들이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시적화자가 지금 청류를 굽어서 보니 복숭아꽃이 떠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과연 진짜로 복숭아꽃을 시적화자가 봤을까? 사실 서정문화관에서는 그게 실제의 경험이냐, 그리고 또 고전시가에서는 그것이 실제의 경험이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다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였었던 그런 이제 역사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도화는, 복숭아꽃은 무릉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무릉은 이상향의 상징이었었고, 내가 복숭아꽃을 안 봐도 아이고 여기 복숭아꽃이 있네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참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군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습적, 습관적인 표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봤냐 안 봤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니? 시청자는 지금 여기서 이상향에서 즐기는 만족감에 도달해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화문단, 송간 세로의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에 무견화 진달래꽃을 잡아들고 이렇게 꺾어서 그 꽃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옹두 산봉우리에 급기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그래, 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 위에도 이렇게 앉아보는 겁니다. 천촌말락, 천이면 숫자 천이죠. 만이면은 숫자 만이지. 하지만은 숫자 천이든지 만이든지 고전시가 할 때는 보통 이제 많은, 모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천이랑 만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0개의 마을과 10,000개의 마을이라는 것은 그냥 수많은 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 옹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세상의 모든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높은 곳에서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시작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소나무 사이 좁은 길을 이렇게 막 헤쳐가서 진달래꽃 붙들고 이렇게 막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마치 꿈속에 올라가서 신선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즐겁겠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거겠네. 다음, 연하일휘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금수, 수를 놓은 비단이야. 그 비단에다가 이렇게 실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수놓다라고 얘기를 하지. 금수를 펼쳐놓은 듯 하고 뭐뭐 듯 하다네요. 그러면 지금 시적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금수를 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연하일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연하일휘가 금수를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 가득하구나. 봄빛도 이제 가득해졌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앞에 부분에 보면은 마문단에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봤더니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가득하구나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서 검은들이라는 거는 겨울의 들판이었었던 겁니다. 시적화자는 겨울의 들판을 보면서 그리고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지금 시적화자가 보는 들판은 봄빛이 가득한 들판이었던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결사 마지막 부분으로 가봅시다. 사문단, 공명도 날 띄우고 꺼리고 부귀도 날 띄우니 부귀도 날 꺼리니,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린대요. 근데 공명과 부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으로, 인격이 없는 대상으로 나를 꺼리거나 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가 날 꺼린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그것을 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공명과 부귀라는 그런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는 세상 속에 나아가 가지고 속세에 나가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자연은 그냥 내가 그 공간에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린다라는 그런 표현은 시적화자가 멀리하는 것이고, 자연 속의 삶의 만족감, 지금 봄날을 즐기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런 거를 이제 내신에서는 가끔 가다가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객전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체랑 객체가 바뀌어 있는 거죠. 왜냐면 공명이 날 꺼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명을 꺼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주체와 객체가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되어 있는 바뀐 표현이고, 이런 것은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참신한 표현을 썼을까? 자기가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항상 모든 그 표현상의 특징들은 시적 화자의 또는 주인공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상황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겁니다. 다음,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청풍명월 외에,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는 누가 있을까를 탐색하는 게 아니죠. 청풍명월 외에 다른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단표누앙의 허튼 생각, 해다가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다잖아요. 해음은 생각이에요.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 들었지아리. 단표누황이라는 말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좁고 지저분하며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단, 사, 표, 이 있습니다. 단표누왕에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아무튼 100년 동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이 정도면 어떠하겠는가 라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라고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해와 감상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정극인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태인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가사이다.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제목 그대로 봄 풍경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와 방호가도를 표현함으로써 조선전기 사대부의 자연관을 형상화하였으며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으로서 안빈낙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안빈낙도 뭔지 알죠? 부족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만족하는 것. 안분지족과 같은 의미죠, 결국에는.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의 첫 작품으로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성삼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면왕정가와 성삼별곡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출제 요소를 봅시다. 상춘곡의 시상전개. 상춘곡은 화자의 시선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인 시적화자가 수간목을 벽에서 앞에 두고 그러면서 시적화자가 있는 공간을 처음에 제시를 했었죠. 거기서 출발하여 점차 넓은 공간인 삼봉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수간목에서 들판, 시냇가, 삼봉우리까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시적화자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데, 인식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관.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자연은 정치 현실로 인해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 속세에서 물러나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 즉 안빈낙도의 공간 또는 언제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상춘곡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라는 공간은 홍진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공간이지만은 여기서는 쌤이 팁을 하나 더 줬었죠.
번거로운 공간. 번거로운 공간. 또는 욕망이 가득한 공간. 욕망의 공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 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날개 부분에 4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키포인트 체크에 빈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상충곡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요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되도록이면은 문제 풀어서 다시 한번 다지기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쌤이 이제 강의를 올려놓는 폴더에 조금 이제 상위 폴더로 넘어가면은 정답들이 모여있는 폴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답까지 확인해 보시고 오답까지 이 작품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좀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